그날 저는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호떡 장수 집안이라니 급이 안 맞는다는 말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얼마 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이름은 김명자라고 합니다. 명동 한복판 길거리에서 호떡을 구워 파는 평범한 노점상이지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명동 호떡 장수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저도 뭐 그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결혼을 앞둔 딸이 있습니다. 바로 보배 같은 딸 윤진이에요. 저의 이야기는 윤진이의 상견례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상견례 날 일부러 허름한 작업복 차림을 그대로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둔 정장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옷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다다르자 빛나는 호텔 외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천장의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 틈에서 제 남루한 차림은 철저히 이질적이었지요. 로비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이 곧장 저에게 꽂혔어요. 왠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수군대는 것 같더군요. 저 사람 뭐야? 청소하러 왔나? 설마 저런 모습으로 호텔까지 온 건 아니겠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긴장된 얼굴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윤진이었습니다. 보석처럼 환하게 웃는 저의 딸이요. 저는 웃음을 머금은 채로 윤진이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신랑 될 윤진이의 남자친구 성훈이와 그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민철, 어머니 정혜란. 아버지인 이민철은 국내에서 꽤 유명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둘 다 잘 차려입은 모습에 금빛 시계와 빛나는 알이 박힌 목걸이를 각각 차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부잣집 잘 나가는 부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가 다가가자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이 엄마 김명자라고 합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와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의 냉담한 표정을 일부러 무시하고 최대한 정중히 인사했지요. 하지만 정혜라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굴러가는 정혜란의 눈동자가 제 눈에도 그대로 보일 만큼 노골적이었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라곤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왜인지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더군요. 마치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 눈치가 신경 쓰인다는 듯 손수건으로 코끝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오셨나 봐요. 혹시 화장실에서 잠깐 정리 좀 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장사하다가 급히 오느라. 머뭇거리며 웃음을 지었지만 속은 살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상대방 아버지인 이민철도 콧구멍을 막으며 근데 이게 무슨 냄새죠? 라고 물어보면서 제 쪽으로 코를 킁킁 대더군요. 아, 제가 음식 장사를 해서 미리 준비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일하다 말고 바로 오느라 그렇습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아, 장사요. 라며 상대 부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이 저를 발견하곤 눈이 휘둥그레지며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셨군요. 오랜만이십니다. 여기 룸 예약자가 사모님이셨다니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준비를 더 잘했을 텐데요. 저와 그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은 안면이 있는 사이였죠. 저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왔지요?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사모님. 늘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지요. 그와 나누는 인사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민철 정혜란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배인이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깍듯하게 하지? 그런 눈빛이었지요. 저는 속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서 제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요. 하지만 지배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나 주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 위로 고급 요리들이 줄줄이 놓였습니다. 성훈의 아버지 이민철도 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성훈이가 서울대 법대 나오고 아시다시피 올해 회계사 시험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사무실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혼하면서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제 얼굴을 곁눈질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연히 윤진양 집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정혜란이 비웃듯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혼인은 두 집안의 결합이기도 하니까요. 저희 박간 양반은 제법 큰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확장 계획도 큽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상견례에서 의뢰 물어볼 법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말투와 표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림과 손에 밴 기름 냄새를 곁들여 비아냥거리는 눈빛이 분명했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잔을 들었습니다. 아, 서포트 말씀이지요. 저도 딸 앞날인데 생각은 해봐야지요. 그래도 아이들도 성인이고 본인들 앞가림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자립하게 도와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껏 산전수전 겪으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저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잘 키워놨으니 어느 정도 결혼하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대놓고 자식 결혼에 계산기 두들기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 속이 훤히 보였달까요?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눈빛.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는 한없이 누르고 내려찍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진 사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는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래 적당한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결혼 조건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보다 더 무거운 건 딸아이의 얼굴이었지요. 윤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억지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윤진이는 저를 닮아 늘 밝고 씩씩한 딸이었거든요. 꽃집을 운영하며 매일 화사한 꽃을 만지는 손끝처럼 마음도 예쁘고 고운 아이였습니다. 종종 꽃다발을 만들어 제게 안겨주며 말했지요. 엄마, 오늘 들어온 수국이에요. 색깔이 특이하고 예뻐서 엄마 선물.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의 표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던 이민철 정혜란 부부의 눈빛 때문이었겠지요. 며칠이 지나자 성훈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듯 했습니다. 한동안 윤진이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밤새 조잘거리면서 성훈이와 통화하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진이는 어느 날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성훈 오빠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결혼하면서 회계사 사무실 개업은 저희 집에서 지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훈 오빠네 부모님이 반대가 심하신가 봐요. 오빠도 이젠 모르겠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직접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란 걸 알았지만
마음이 변한 이유를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전화기 너머 성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성훈아, 윤진이랑 결혼 왜 고민하는 거야? 마음이 식은 거니? 아니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모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윤진이랑 저의 일이기도 하고요. 전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잠시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성훈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둘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진짜 인연이라면 다시 이어질 테고 억지로 잡는 게 사람이 맺는 인연은 아니니까. 두 사람이 결정하도록 해. 며칠 뒤 이번에는 성훈이의 어머니 정혜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지요. 저는 먼저 가서 정혜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혜란은 로고가 눈에 띄는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대뜸 말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 아마 어딘지 아시죠?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저도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려니까 좀 머쓱하긴 하네요. 성훈이도 곧 개업도 해야 하고 앞으로 자기 사업할 애라서 인맥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윤진 양이 참 예쁘고 똑똑하지만 아무래도 집안 차이가 너무 크네요. 결혼은 가정 대 가정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서포트 해주실 줄 알고 상견례 자리까지 간 건데 사실 만나 뵙고 나니 이 결혼 해야 하나 싶네요.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무실 개업을 다 지원해 주실 수는 없어도 최소한 한쪽 집안이 너무 기울진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말끝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 더는 성훈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쪽에선 이미 파혼이라 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보다 오히려 차가운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굴러들어온 복덩이인 윤진이를 몰라보다니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울며 기다리던 윤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윤진아, 괜찮다. 인연이 아니라면 억지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사람 일이야.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게 진짜 행복이야. 그날 밤 아이의 눈물이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픈 시간을 지나면 윤진이도 분명 더 단단해질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윤진이 진짜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요. 두 사람은 결국 그렇게 파혼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경우는 많이 없죠.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결국 큰 뜻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크게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굴곡진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을 수도 없이 견뎌봤기에 괜찮았지만 윤진이가 크게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제 얘기를 해야겠네요. 왜 상견례 자리에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나갔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왜 끝내 정체를 숨기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결국 제 삶의 뿌리와도 같은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자마자 장터에 나와야 했습니다.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었습니다. 믿을 거라곤 혈혈단신의 이 몸뚱이 하나였습니다. 봄이면 나무를, 여름엔 과일을, 겨울엔 호떡을 팔았지요. 손은 늘 얼어 갈라졌고 피가 나도 붕대로 감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호떡을 팔면서 알게 된 김씨 아주머니는 근처에서 야채 가게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린 저를 챙겨주시던 유일한 어른이셨죠.
장사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면 늘 야채나 과일을 검은 비닐봉지에 챙겨주셨던 분이셨어요. 명자야, 이리 와서 불 좀 쬐어라. 김씨 아줌마는 난로가 뜨거워지면 항상 저를 그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앞에 오신 손님들 거 먼저 만들어드리고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생존이 전부였으니까요. 하루도 맘 편히 따뜻하게 자본 날이 없었던 제 10대 시절. 그래도 유일하게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은 호떡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김씨 아주머니와의 추억뿐이었습니다. 호떡 장사가 잘 되긴 했지만 계절을 많이 타서 봄이 시작되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철 장사였던 호떡 리어카를 정리하고 김씨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김밥 마는 법도 배우고 그 아주머니네 야채 가게에서 김밥 재료를 싸게 구할 수 있었어요. 김밥 장사를 시작했던 그때가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달걀 지단을 붙이고 시금치를 묻혀 넣고 참기름 향을 얹어 김으로 말아냈습니다. 그렇게 만든 김밥은 간판도 없었지만 제법 단골들도 생길 만큼 주변에선 입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단골 중에는 명동 대형 연회장의 수석 셰프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분이 수석 셰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에 첫 손님으로 오셔서 호일에 싼 김밥을 3줄씩 사가던 분이었어요. 그는 제 손맛을 알아보고 호텔 주방으로 들어오라 권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길바닥에서만 일하던 제가 호텔 주방에서 일하게 된 거니까요. 처음엔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는 일만 했지만 번듯한 직장이 생긴 것 같아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물에 팔이 붓고 밤늦게까지 물때와 싸웠습니다. 그래도 불 앞에서 움직이는 셰프들의 손길을 지켜보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요리하는 모습을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저도 언젠간 요리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겼었거든요. 어느 날 주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에 디너 요리 대기 중이던 조리사 한 명이 갑자기 팔이 다쳐 급히 응급실에 가버렸어요. 연회는 이미 시작됐고 셰프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하나 메인 코스가 비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셰프님, 레시피만 알려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은 책임지겠습니다. 팬을 잡자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팬을 달구고 소스를 졸이고 고기에 숨을 눌렀다가 살렸습니다. 접시 위에 올린 순간 셰프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은데? 아니, 오히려 좋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호텔 레스토랑의 조리 직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월급을 모았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월급을 받으면 집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은행에 저금했습니다. 식비는 대부분 일하던 직장에서 해결했어요. 남은 음식을 싸오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먹을 건 풍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5년 넘게 그 호텔 주방에서 일했고 거기서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20평 남짓한 밥집. 간판도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 내 가게에 오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집은 밥이 살아있어. 국물 맛이 깊네. 입소문은 TV까지 저를 출연시키며 식당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고 낮에는 메뉴를 돌리고 밤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밤마다 현금을 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와중에 부동산 투자로 작게 사둔 건물이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몇 년 사이에 집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언제나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젊고 외로웠던 29, 갑자기 다가온 한 남자와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잘 나가는 식당 사장이었기에 저의 재력을 보고 다가온 남자였죠. 신혼 시절은 화려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외제차,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면서 저도 맘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방향은 달라졌고 제 재산은 조금씩 녹아 없어지더군요.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 결국 식당도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노골적으로 저를 은행 ATM기 취급하며 돈을 요구했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결국 짧은 결혼 생활은 이혼이라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교훈을 남겼죠. 제 재력만 보고 사탕발림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꺼진 주방에 서서 칼을 쥔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초라했지만 저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으며 없는 사람처럼 살겠다고요. 그래야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선 나를 철저히 숨겨야겠다고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던 호떡 장사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호떡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고, 오전에는 새로운 식당을 열어 식당 일에 다시 매진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메뉴를 단출하게 하고 직원들 밥부터 챙겼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빠른 속도로 가맹점이 둘, 셋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밥집으로 시작했던 것이 2호점이 생기고 이후 프랜차이즈로 성장해 갔습니다. 작은 연회장, 돌잔치 케이터링으로 확장되었고 웨딩홀 뷔페까지 무서운 속도로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저만의 맛비결과 호텔 주방에서 배웠던 단체식의 경험이 접목되니 바로 시장에 먹히는 전략이 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호텔 사업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름은 W호텔. W호텔은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이자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시장까지 진출한 럭셔리 호텔 브랜드입니다. 웨딩, 연회, 리조트 전반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커리어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면서도 늘 새벽 호떡 장사는 잊지 않았습니다. 왠지 호떡 장사를 그만두면 사업도 다 무너질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으니까요. 저에게는 호떡 장사가 철학이었고 저의 초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기 위해 시작한 호떡 장사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만났습니다. 그는 저의 뒷배경은 알지 못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존경해주고 받아줬습니다. 재산이나 직함을 묻지 않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제 인생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의 남편과 두 번째 결혼했고 이듬해 딸 윤진이가 태어났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나이가 들면서 저는 W호텔의 실무는 모두 경영진들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명예직으로 회사에 남고 일선에선 물러났죠. 그러나 단 하나 새벽 4시에 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호떡 반죽을 손에 묻히고 기름 냄새에 젖으며 제 출발점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정체를 숨기니 인생이 더 순탄해졌습니다. 물론 무시는 늘 따라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말고 저리로 가요. 호떡 장사 주제에 뭘 그렇게 뻔뻔하게 굴어.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만 보지.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끝까지 내 뿌리를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상견례 날에도 작업복을 입고 간 거였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딸 앞길을 지켜보며 사람들이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옷, 냄새, 직업. 그것들을 보고 고개를 돌리는지 아니면 손을 내미는지. 그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저는 그날 이후 마음이 한동안 무거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윤진이가 겪은 모욕, 그리고 이민철 부부의 날선 말들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호떡을 굽고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딸의 눈물이 제 마음에 깊은 흉터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윤진이가 어느 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꾹 눌러온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꾹 삼켰습니다. 아니야, 너는 부족한 게 없어. 오히려 네가 자랑스러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눈이 먼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진실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지. 얼마 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비서 김하영 씨를 불러 이민철의 회사 상황을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해둔 상태였지요. 하영 씨는 제가 길바닥에서 식당 장사를 하던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입니다. 제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른팔이자 늘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눈을 가진 직원이었죠. 며칠 뒤 하영 씨는 묵직한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민철 대표의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니요?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작년엔 직원들 월급도 몇 달씩 밀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외 판로를 확보하려고 국제 여행지 개척에 나섰는데 문제는 이를 추진하려면 호텔과의 파트너 계약이 꼭 필요하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요, 하영 씨. 혹시라도 그쪽에서 우리 호텔로 제안서를 보내오면 나한테 바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후로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제안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두 한결같은 내용이었어요. 한 번만 만나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어쩐지 한때 체면이 깎인다며 저를 업신여기던 그들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종이장 속 문장마다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5번의 제안서를 모조리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베트남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호텔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의 거대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었죠. 저는 압니다. 그들에게 저희 W 호텔과의 계약 선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6번째 제안서가 도착했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나보죠. 미팅 일정을 잡으세요. 그렇게 그들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 회의실 문이 열리기 전까지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참고 또 참았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민철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거의 땅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요.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믿기지 않는 사람을 만난 듯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또 만나네요. 제가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처음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W 호텔의 회장님이셨습니까? 그러더니 순간 눈을 치켜뜨며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숨이 걸려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 설마 그 호떡 장사하시던 분이 회장님이라고요?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와 후회의 그림자만이 그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호텔의 계약이 그렇게도 절실하시다고요? 그는 거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저희 회사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계약만이 살 길입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윤진이에게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한때 제 앞에서 체면과 가문을 운운하던 그가 이제는 두 손을 모으고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이상하게도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던 이들이 결국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 그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움켜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지요. 저는 그를 향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때 당신들은 제 딸을 업신여겼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제 차림과 직업만 보고 우리를 평가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살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민철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는 갈 곳을 잃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계약 문제는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죠. 하지만 사람의 관계는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우리 윤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지요. 세상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의 편에 선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왔을 때 윤진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저는 윤진이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왜 정체를 숨겼는지, 어떻게 시장에서 시작해 호텔까지 키워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또 얻었는지를요. 윤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게요.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게요. 그래, 윤진아. 내가 지켜야 할 건 너 자신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무겁게 눌렀던 비밀을 내려놓았으니까요. 며칠 뒤 다시 이민철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지요. 초라하게 구겨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윤진이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따로 만날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회장님한테 대신 전합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고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들을 돌려보낸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단호히 말했지요. 감정과 일은 구분해야 한다. 저는 일단 그들과의 감정은 별개로 하고 다시 한번 계약서를 천천히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니까요. 사업은 결국 냉정한 판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며칠 뒤 제 비서를 통해 정식 계약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이번 계약이 우리 W 호텔 입장에서 크게 이익이 되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굳이 추진하지 않아도 무방한 건이었지요. 그럼에도 제가 승낙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때 제 딸이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의 부모였고 또 그 인연을 완전히 원수로 남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하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인생에서 훨씬 더 큰 품격이라는 걸 윤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사람의 도리는 도리대로 지킨 셈이었지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윤진이는 꽃집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고 제 손을 보며 예쁘다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허튼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윤진이가 늘 말씀했어요. 새벽마다 장사를 하시고 평생 땀 흘리며 사셨다고요. 저는 그런 삶을 존경합니다. 그 말에 제 마음도 놓였습니다. 아이가 드디어 올바른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지요. 윤진이의 새 남자친구와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입구부터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잠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십 개의 화환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제가 걸어온 세월 속에서 맺어온 수많은 인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화환들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MC 관광개발 주식회사.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화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민철이 보낸 화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구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윤진 양의 앞날에 무한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왠지 모를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미움보다 품는 것이 더 큰 사람의 도리지. 화환 앞에서 한동안 서 있던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참 묘하지요. 돌고 돌아 결국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되다니요. 윤진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녀 곁에 선 신랑은 잔뜩 긴장했지만 듬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표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축사 순서가 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손으로 살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호떡을 굽고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 딸과 사위는 그 마음을 약속했습니다. 부디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식장은 긴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윤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눈시울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윤진아. 너의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피로연 자리에서 뜻밖의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이민철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겸손했고 손은 공손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약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서로의 잘못은 오늘부로 내려놓읍시다. 그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래 묵은 응어리가 조금은 풀려나감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제가 얻은 답은 하나였지요.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말입니다. 윤진이의 웃음, 축복받은 결혼식,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 모든 관계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남는 건 진심뿐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이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결국 사람을 남기는 건 재산도 명함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부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조건이 아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였다면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